네, 지금 이제 들은 얘기로는 내일 이제 주말이니까 더 사람들이 몰릴 거다, 그렇죠. 더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공수처 지금 상황을 보면 재시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앞서 김진욱 대변인도 뭐 물리적 충돌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또 시도를 할 것이고요. 그럼 그 우려가 계속 살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리한 갈등 유발이 공수처의 존재감 제고 외에 어떤 사회적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잘 되질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적법한 수사 주체 재선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된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전직 대통령도 그리고 그 가족들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뇌물 사건으로 검찰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방문까지 하겠다. 양산으로 가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다 거부해 버렸어요. 김정숙 여사 등이. 그걸 우리가 뭐 위법한 거부라고 합니까? 그냥 정치적 관행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이 국면에서 저는 공수처든 어디든 정치권이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주말이 되면 저기에 모이는 지지자분들 숫자도 더 늘어나겠지만 오늘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어떤 동선을 이용하는지가 지금 이제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탄핵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 아니고 그 반대쪽 한남초등학교 입구 쪽으로 들어와서 관저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동선이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의 공수처 동선 쪽으로도 이 탄핵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공수처와 이 시민들 사이의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일부터는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게 되면 예. 저 동선에서 만약 이 집회 시위가 벌어질 때 시민과 공수처 수사관 사이의 충돌까지도 이제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어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2차 집행보다는 수사 주체에 대한 재선정이나 또는 우선은 서면 조사 요구를 먼저 한다던가 하는 식의 뭐 서면 조사를 했는데 회신이 없다던가 또는 그 서면 조사가 부족했을 때 다른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다짜고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여러 여론조사들이 10년을 앞두고 많은 언론사에서 쏟아졌습니다만 어쨌건 분명한 사실은 약간의 편차는 있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갤럽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에 반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는 적어도 결집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여론 뭐 다수는 당연히 국정 지지율이 낮습니다만 뭐 30% 중후반까지도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 국민 10명 중에 3명, 4명이 여전히 지지하는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접고요. 가능한 방안을 지금 논의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게 아까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경제라던가 예측 가능성 등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지 좀 호소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 그 말씀과 비슷하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후에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 불구속 수사가 보장돼야 된다는 입장을 냈어요. 일단은 공수처가 오늘 그 체포를 시도한 이 상황, 결국은 이제 구속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혐의입니다. 예.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4명 이미 구속에서 기소가 된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군 사령관들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돼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게 12월 3일이니까 정확하게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조사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정점에 써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라면 가장 이건 체포와 달리 구속 사유로서 증거인멸이나 물론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하지만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것들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내란이 아니라 겸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입장. 그러니까 지금 범죄 혐의 사실을 안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막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포 단계에서부터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애는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불상사가 이르렀고 글쎄요, 이게 오늘 이제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네. 대한민국의 커다란 앞으로의 뭐 족적이나 미래를 놓고 봤었을 때
공권력이 유명무실하게 돼버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경찰이 있었고 그 뒤에는 다른 것도 아닌 사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군을 동원해서 막아냈다라고 하는 그날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개헌군이 총을 들고 왔었을 때 장갑차가 동원됐을 때 맨몸으로 막아냈고 전 세계가 박수를 보냈던 대한민국이었는데 근데 그 대한민국이 오늘 또 한 번 한 달 만에 또 한 번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공권력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초래한 건 또 누군가요? 윤석열 대통령이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금 경호하겠다 나선 오늘의 경호처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 네. 말씀 좀 들어볼까요? 지금 근데 경호처에서 맹목적으로 경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이 가결이 되면서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관절을 계속 사용한다든지 경호를 계속 받는 것 이런 것들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번에 집행에 나서기 전에 경호처에 공문을 보냈다라고 공수처장이 밝혔죠. 만약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네. 그리고 총리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도 또 공문을 보내서 협조 공문을 보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것이고 대통령이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은 예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입장에서는 아직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를 할 수밖에 없는 법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에 대해 그 공수처가 뭐 당장 내일 경호처장 뭐 소환하겠다, 조사받으러 나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호처에 대해서 어떤 악마화하고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호처도 같이 싸잡아서 굉장히 불법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국가의 기관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행위는 저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이제 양지열 변호사께서 그 대통령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체포 영장을 이제 발부받았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 측에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속 영장을 만약에 청구한다면 그것도 이제 공수처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저는 공수처에서 만약에 자신이 있었다면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요. 법원에서 먼저 영장을 받고 그 다음에 피의자의 신원을 48시간 동안 구금을 할 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은 피의자가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영장 발부를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판사 쇼핑을 했다라는 거예요.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가 만약 관할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의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했거든요. 서부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중앙지법은 5명이 있고 랜덤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는 것이죠. 서부지방법원 같은 경우 저는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우연히도 이번에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2분이 다 서부지방법원에 계셨었고 그리고 지금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도 우리법연구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산이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이라는 이런 예외적인 조항을 지금 쓸 상황은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쪽으로 넣었던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중앙지방법원보다 더 높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영장이 나오고 구금을 해봤자 어차피 48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 48시간 안에 대통령의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어차피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공수처가 감안을 하면서 판사 쇼핑을 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받아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자신이 더 있었다면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 이 의견에 대한 반론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변호사님께서 한 가지를 빠뜨리신 것 같은데 최소한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해야 영장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을. 소환에 응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잖아요. 이 앞뒤에서 중간 단계를 그렇게 빼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어떻게 청구를 해요? 체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체포에 대한 이 절차가 바로 구속영장 실질신상입니다. 판사 앞에 가서 야 이거 관할 잘못됐어. 내지는 아니 이거 체포영장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회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었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관한 얘기는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은 좀 제발 정치권이 됐든 뭐 일부 해석은 자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밝혔다시피 이게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지만 소재지 관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이전에도 소재지 법원을 비롯한 다른 관할에 청구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서부지방법원에 하필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소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원에 만약에 이렇게 추천을 했다? 아니 이거 민주당에서 법원도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법 카르텔 이런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의 판사들은요 임기를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뭐 3년 정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서부지방법원에 있던 판사가 서울도 가고 지방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사 얘기를 굳이 뭐 꺼내셨으니까 이번에 영장 발부한 판사도 알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에서 무죄 선고했던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왜 저기로 가냐고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번외적인 걸로 논란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짧게 오비 일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고 영장 청구 등이기 때문에 그런 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오해조차 안 받기 위해서 저는 철저히 노력해야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중앙지법 관할인데 굳이 서부지법으로 옮긴 것도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그 서부지법에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 다 지금 서부지법 소속인 것 그리고 이 영장 전담을 하는 유일한 판사가 또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편향적인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인 것 모두 다 이 절차에 대한 의문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수사 절차 이게 일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수사일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정말 조금의 오해도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됐습니다만 그 시도하는 과정 내내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봤습니다. 관련해서 한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듣고 관련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랍니다.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단 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랍니다.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합니다. 내란 속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야당 패널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오후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다. 월권이라고 비판한 부분이 있었고요.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제 시간이 좀 갈수록 그 여당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그 한남동 관저에 있는 지지자들과는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인상을 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영장 발부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체포영장이 오늘 그 집행이 시도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지금 갈수록 더 강경해진 입장이거든요. 김진욱 대변인.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자꾸 그 지역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고 전체의 그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일단 국민의힘에다가 한번 좀 먼저 좀 그 답변을 좀 요청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시는 겁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들어왔던 그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이 국헌의 문란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부분부터 국민의힘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고 내란을 옹호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그것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던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던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판사가 양심에 의해서 발부했던 것이라면 그 부분은 일단 따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이 자꾸 무슨 쇼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경찰을 쇼핑해서 거기서 수사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의 합법적으로 발부됐던 영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마치 또 오늘 윤상현 의원께서는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장 발부한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 이런 뭐 SNS에 글도 올리시던데 이것이 진짜 국민의힘의 전체 입장이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하셔야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윤상현 의원 SNS 글까지 이제 거론을 해주셨는데 화면 준비됐거든요. 한번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돼야 할 대상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 전담 판사라는 주장과 함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반론 들어보죠. 윤상현 의원이 저런 비슷한 류의 말씀을 이른바 탄핵 반대 집회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자체다라고. 그렇지 않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국민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권력을 맡겨놨던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그 총뿌리를 거꾸로 나라 안으로 돌렸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국회에 그 군인들을 보내서 그 문짝을 뜯어내고서라도 4명의 1명을 들쳐내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열어라. 라는 식의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탄핵을 당한 거거든요. 탄핵 소추를 당한 거거든요. 그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아까 이제 김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을 그럼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잘못이 없다라고 해서 대통령 자리로 복귀하는 걸 원하실까요? 국민들은 과연 그거를 원하실까요?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윤상현 지금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탄핵 소추와 관련된 국회에서 투표가 있었을 때 그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쓰이는 김사국 의원한테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지금 선거 치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취지 때문에 국민의힘이 만약 저렇게 이미 뭐 국민들로부터 상당수분 결정이 난 그런 현직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데 마땅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정치인으로서의 도의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거죠. 자신의 정치적인 유리, 그것도 진짜 다른 정치적인 유리가 아니라 직권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라면 저는 정말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대통령은 곧 체제다 이런 식의 발상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 주셨고 또 이제 뭐 윤상현 의원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득, 야심을 위해서 한 발언이다라는 비판까지 주셨는데 자,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그 편지 그 화면 준비되시 한번 보여주시고 이거 보면서 장해찬 최고위원 기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대통령이 어제
그젠가요? 이제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지금 그 비판해 주신 내용이 조금 일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걸 이제 주장을 했어요. 지지자들에게.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된 원인으로 민주당의 예산 삭감이나 줄탄핵, 거의 30번 가까운 탄핵 릴레이로 대한민국의 행정, 치안 유지 기능 등이 완벽히 마비된 준비상 상태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지금도 그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우리 김진욱 대변인과 양지열 변호사께서 예. 말씀해 주신 국민의힘 입장 같은 경우는 제가 국민의힘 중진들과 요즘도 계속 소통하고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비상계엄 자체는 정치적으로 다 부적절했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과거 의원총회에서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고요. 예. 다만 그것은 부적절한 행위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그 판단과 그 행동 자체가 곧바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헌문란 폭동에 준하는 내란으로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 섣부른 단정이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류의 의견인 것 같고 다만 탄핵 절차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방어권과 반론이 보장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한다면 예.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선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죠. 다만 여기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나 또는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것을 내란죄로 단정짓고 그리고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이 한 번도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내란과 탄핵이 이미 다 인정된 것처럼 자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뭐 내란 선전제다, 내란 공범이다. 이게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 재갈 물리게 하듯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반발을 보이는 것이라고 제가 대신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저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도 뭐 야권에서는 뭐 극우적 선동이다라고 했지만 저 메시지 길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텐데 어디에도 폭력적인 행동이나 물리적 충돌을 선동하거나 부탁하는 내용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독려 메시지를 낸 것이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이재명 대표도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 과정에서 이 자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다 내지 않았습니까? 저 메시지에 어떤 이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는 내용이 없는데 정치인이 정치적 결사의 메시지를 낸 것만으로도 이게 2차 내란이다, 계엄이다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다. 저는 민주당이나 뭐 진보 진영 일각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란죄로 단정짓고 내란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보수 진영 사람이 아니라 이를테면 경희대의 허영 교수나 이런 분들은 민주당에서도 참 존경하고 많은 자문을 구했던 분이잖아요. 이런 헌법학자들이 계엄이 부적절하지만 이걸 내란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는데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 편들어서 반박하면 전부 다 내란 선전범이고 내란 공범이다라고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에서 충분히 국민의힘 측에서도 반발할 만한 그런 사안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제 과도하게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하여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어쨌든 앞서 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도 저희가 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당 지도부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한 의견들은 쭉 저희가 들어봤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전에는 앞서 영상에서 봤듯이 뭐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중단한 직후에 이제 공수처에서 내일에 출석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오후에 또 내놓은 입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즉각 체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씌워졌었던 프레임을 국민의힘으로 넘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또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범죄자 프레임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당 전체가 당 대표를 위해서 방탄하고 있는 집단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당에서는 그 프레임을 국민의힘으로 넘기기가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수계,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내란 선전죄로 계속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민주당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있어서 지금까지 본인들에게 씌워졌었던 어떤 범죄자 프레임을 넘기기 위해서 조금 더 오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까 장례칸 최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있어서는 수사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 판결이 나올 것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에 대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문제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지도부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못 해주고 있는 부분들,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본인도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양해라든지 혹시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본인들의 스탠스를 정확히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의 의원들은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이 강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은 다 저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더욱더 프레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비대위원 체제에서 이 지도부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그 체포영장을 이번에 발부한 그 서부지법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저는 좀 어이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게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기소할 거다. 아니 탄핵할 거다. 이런 식의 허위 주장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보니까 이 판사 탄핵은 국민의힘에서 계획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오늘 대법원에도 항의 방문을 가셨다고 합니다. 가서 어떤 소득을 받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집행했던 것은 여전히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을 찾아가서 그 항의를 하시건 또는 이 그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지금 추진하시든 그거는 알아서 해보실 대로 하시되 지금 입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국민의힘에 정말 있는가?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묻고 싶은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왜 이제까지 아무도 진짜 진정성 있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국민들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찬반의 시위를 하시느라고 집에도 못 가고 계셔요. 참 이 엄동설안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시키고 있는 겁니까? 이걸 또 이분들을 대구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권 아닙니까? 오히려 정치권이 정쟁을 부추기고 또 지금의 이 현 상황을 더 과도하게 평가함으로써 상황을 종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부추기고 있는 역할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말 국민의힘이 그동안 사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법 질서가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보수의 정당이라면 이렇게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다 판사도 이제 탄핵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사법부에 사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사법부에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탄핵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또 탄핵이나 이런 탄사들 이렇게 압박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비판해놓고 어떻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 주셨어요. 일단 판사 탄핵은 지도부나 당론은 아니고요.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인 발언이고 제가 참 초현실적인 경험을 많이 합니다. 탄핵 가지고 국민의힘이 비판받는 날이 오다니. 그래서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이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저도 우리 김진욱 대변인처럼 국민의힘 이건 너무했다. 탄핵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이건 정치적 어떤 이 압박의 메시지로서는 쓸 수 있는 단어지만 이걸 표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권영세 비대위가 당론으로 이 탄핵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과되지도 않고 실익도 없고요. 그러나 그와 같은 논리로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을 가진 유언비어로 심지어 한 검사에 대해서는 뭐 검찰청에서 용변을 봤다라는 정말 인격 모독에 가까운 사유까지도 제시하면서 이게 모두 다 허위 사실로 드러났죠. 검사 줄탄핵과 국무위원 줄탄핵에 나섰던 민주당도 이제 반대 입장이 되어 보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구나 좀 깨닫는 타산지석이 되어서 우리 정치의 수준이 보수 진보할 거 없이 좀 같이 나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탄핵이 실제 돌입해서는 안 되고 그럴 가능성도 낮지만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장 만나서 항의하는 것은 양당의 법사위원들이 이제껏 법적 쟁점이 있을 때마다 늘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관련해서 수원지검까지 항의 방문해서 거기서 막 농성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게 국민들 보기에 유쾌한 모습은 아니지만 여야가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사법부에 전달하는 관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법원에서 저는 빠른 지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건 저희가 앞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임의적으로 영장 발부하면서 예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한이 일개 영장 전담 판사에게 주어진다면 앞으로 영장 발부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모든 형법을 판사 마음대로 이번엔 이거 제외 라고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생기는 셈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대법원의 내규나 이 우리나라 사법 질서에 부합하는지 저는 대법원 차원에서의 빠른 판단이 주어지는 것이 비단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 형사법이나 이 영장 발부 과정에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김진우 대변인이 간단히 언급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거든요. 자, 이렇게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한 야당 의원 발언까지 잠시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영장 판사의 그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또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한 굉장한 사회적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 속에서 그와 같은 입법을 하는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영장 판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네, 이제 거꾸로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라고 민주당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는 가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이 카드를 왜 꺼낸 건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물론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네. 아까 민주당에 대해 제기하는 있던 부분들을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이 자리가 너무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사안만 놓고 본다라면요. 이 사안은요. 국민들이 봤을 때 아주 단순합니다. 국회에 군인들을 보내서 국민들을 밤잠을 못 자고 새벽을 설치게 만들었던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고 그 수사를 하라고 내준 영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글쎄 이게 사회적 논란이 얼마나 큰 논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계량할 수 없는 걸 엄청나게 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법원에 찾아가서 그 판사를 징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국회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수사가 전해지는 걸 보면 그때 체포 대상에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판사를 체포 대상에 포함시켜 놨고요. 이 계엄을 주도했다라고 재판에 옮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저 선관위원장이자 현직 대법관을 야구방망이로 이어가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서
그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영장을 내준 그 판사를 징계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가면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게 뭐 민주당에서 나서서 왜 내란에 동조하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런 행동들이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간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장이 나온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장에서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아예 제외하는 것. 지금 이런 것들은 국가의 그 군사상의 비밀이라든지 공무상의 비밀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 거기에 장이 승인을 해줘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정당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필 필요도 없이 영장 전담 판사가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형태의 영장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어떤 입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을 찾아가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만약에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법원 자체 내에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나온 영장이 우리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좀 흔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좀 덧붙일까요? 지금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권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그 한 곳이 지금 대통령 관저라는 현대판 소도처럼 되어 있는 이곳에는 어떠한 공권력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지금 오늘 보고 계신 거예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걸 수색하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 방에 있는지 저 방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열어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수색이 가능하도록 체포가 가능하도록 그 이 단서 조항을 달아준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들 대통령이 현직에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체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거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한 겁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언하고 총뿌리를 국민들에게 돌리는 그 순간 본인이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예견을 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통령 관저에 숨어서 아무 공권력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장해찬 전 최고위원 또 손을 드셨는데 제가 짧게 앞서 반론해 주시죠. 전례도 말씀드렸지만요. 민주당 당사에도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구속영장이 아예 취소가 되고 불구속으로 수사가 전환된 전례가 우리 정치사에 버젓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뿐만이 아니라 한 정당의 당사나 국회의원회관 같은 정치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공간에 한해서는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까지 공권력 집행을 과도하게 하지 않았던 선이라는 게 우리 정치권의 존재해 왔던 것인데 그 선을 실제 집행할 수도 없으면서 이렇게 부득불 어겨가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저는 어떤 유익이 남는가. 결국 이 기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나 또는 기관 사이의 고소고발로 감정적 앙금만 남게 되어 있고 이 고소고발이 지금은 뭐 경호처장, 경호차장 대상이지만 나중에 만약 경호처에서 경찰 기동대 대원들에게 입건해서 고소하고 또 반대로 공수처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건해서 고소하면 그냥 상관의 지시를 따를 뿐인 죄 없는 젊은 직원들까지도 사법적 쟁의에 휘말리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실익 없는 갈등 유발을 그만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면 조사 요청부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돌다리를 두들기며 건너는 것이 현직 대통령 수사를 진행할 때 갖춰야 될 기본적인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알겠습니다. 짧게만 덧붙이자면 예, 짧게 아까 이제 구속영장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요. 아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고 체포는 다른 거예요. 1차 조사 자체를 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면 조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죄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이게 법정형으로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범죄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네, 오늘 민주당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대통령을 하루빨리 체포해야 된다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가 막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어떤 지휘 권한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양문석 의원도 오늘 뭐 비슷한 얘기를 했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도 오늘 이제 체포영장 집행 시도할 때, 공수처에서 할 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경호처에 대한 그 지휘 권한이 없다. 자, 그렇다면 주체는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해석과 함께 권한 대행이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야권의 입장인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강전혜 변호사.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통령은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소추가 가결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직무는 지금 최상무 권한대행이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관저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경호를 그대로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경호에 있어서는 최상무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저를 사용한다든지 경호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에서 최상무 권한대행,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실 이 세 군데의 공문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협조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권한대행에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마치 공수처에서 경호처에다가는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공문을 보낸 것처럼. 그런데 지금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공수처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도 최상무 권한대행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있지는 않되, 다만 그저 정말 말 그대로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의 공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양지열 변호사 반론부터 좀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법이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졌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호처에서 그러면 탄핵소추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왜 경호처가 경호를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탄핵을 당할 만큼 엄중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라면 사실 다른 식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반대편이라든가 정치적인 위해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호법에도 탄핵을 당하고 있는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아라라는 식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는 것과 체포를 막는 건 다른 문제이잖아요. 체포라는 공수처 지금 수사관들이 그럼 대통령에게 뭐 폭행을 가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안 맞는 부분을 가지고 억지로 경호처에서 반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법원의 영장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반발하지 말라고, 애초에 경호처에서 우리가 막겠다라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영장에서도 굳이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최 권한대행이 협조 지시를 요구한 건 글자 그대로 당에서, 야당에서 집권당도 아니고 뭐 내각도 아니고 권한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당이니까 협조를 요구한 거고,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지시를 내린 거,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뭐 최상무 권한대행이 그 야당으로부터 압박받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8인 체제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머지 한 명 더 국회 몫으로 추천됐었던 마은혁 후보자 한 명 더 빨리 그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것인데요. 자,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십시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선택적 임명 거부는 반헌법적 행위로 매우 유감입니다. 네, 김진우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으로부터도 비판받고 있고 여당으로부터도 비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낀 상태인데. 일단 최상무 권한대행께서 12월 31일 날 세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에 두 분을 임명하신 것, 뭐 불가피한 측면이 뭐 있다고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날 말씀하실 때 두 분을 우선 임명을 하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되는 것이 확인되면 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의 분명한 문서로 남아있는 합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도 다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었던 그런 그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확인이 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은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넘어온 3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적으로 임명하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또 헌법 소원도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그 최상목 권한 대행께서는 그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 이 절차도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하나만 좀 전에 거 좀 지나갔습니다만 첨언을 좀 드리면 최상목 권한 대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대통령의 권한 대행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비서실 또는 대통령 경호처는 역시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도 똑같은 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최상목 권한 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어떤 그 지시를 할 수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묻는다면 당연히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의 경호처가 어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하라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역시 혼돈의 연속인 상황인데요. 장해찬 최고위원. 아무래도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권한대행 총리가 이제 또 탄핵안이 가결돼서 넘어가 있고, 이 정족수가 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150명으로 해야 될지 200명으로 해야 될지 관련해서도 또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더 가열된 것 같아요. 그 일단 전보다. 1차적으로는 이 윤석열 정부에 임명된 공직자이지만 최상목 대행의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행들은 그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현상 유지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인 질서이고 가치라는데 여야가 대다수 동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덕수 대행이 이 정족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의 대행, 뭐 대대행이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씁니다. 이분이 실제로는 기재부 장관으로 선출직이나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야의 동시 압박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최상목 대행의 실수이자 잘못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나머지 헌법재판관 1명을 그래서 임명을 강행해야 하는 것이냐, 거부할 권한이 없는 것이냐, 저는 민주당의 의견, 우원식 의장과는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게, 헌법에 적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요식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임명권을 발행해서 그걸 법적 효력을 완결시키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이게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 있는데요. 21대 때 민주당에서 최민희 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역시나 국회 청문 절차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 충돌 우려 때문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니라 마지막 검증 절차이기 때문에 임명권이 있는데 임명을 무조건 강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를 좀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원식 의장의 여야 합의 주장도 이게 좀 아전인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지도부가 바뀌면 이전의 협상 원점 재검토하는 게 정치권에서 수차례 있어 왔던 일이고, 저 합의된 공문이라는 것도 양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 특위를 가동하겠다는 합의서입니다. 이 양당 합의라는 것은 인사청문회 이후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서로가 인정해서 청문회에서 사인을 해야만 합의가 완성되는 것이죠.
저 우원식 의장이 공개한 공문은 그 절차의 초입 단계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공문일 뿐 인사청문회 자체에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후보자들의 임명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헌재 오늘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를 심판했다는 속보도 제가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예. 임명을 강행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8인 체제가 됐지만 어서 이제 9인 체제로 완성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 이제 계속 내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2차 변론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이제 심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이 헌재 앞에서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 증거로서 철저히 다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증거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증거조사도 없이 뭐 졸속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빨리 끝난다 그런다면은 그것은 상식에도 반하겠죠. 대통령은 어차피 잘못한 게 있다는다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근데 진짜 잘못했는지 그거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강전의 변호사께 네. 좀 여쭤볼게요. 자, 앞서 이제 양지열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적용받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적용받는 혐의가 내란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체포도 필요하고 구속 수사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주셨는데, 근데 지금 대통령 측 입장은 계엄 선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증거로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내란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은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도 대통령이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어떠한 폭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전시사변은 아니지만 국가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은 판단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또 이것이 통치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게 판례를 봤을 때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대통령은 일관되게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 부분들, 그리고 지금 선관위로 진입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증언들은 대통령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을 국회에 넣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계엄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뭐 끌어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내란죄와는 좀 선을 그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실상 내란죄 같은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다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사건의 기록은 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 상황에 있어서는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도 탄핵 심판 사건에 있어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을 하고 증인으로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본인과의 대화가 그런 것들이 맞았었는지에 대해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된 것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이것에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지만 시작 자체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었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것들도 그 공소장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거의 다 밝혀진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아직까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도 초반에는 수사에 협조하다가 나중에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한 것을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2명의 진술이 아니라 사령관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서는 공소장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지금 장관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이것들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도 이런 이해는 되지만 수사 상황에 있어서 협조를 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수처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소환이 왔을 때는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었다면 경찰의 자진 출석이든 서면 조사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협조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지 않나. 그런 과정들이 만약에 예전부터 있었다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있어서도 지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부는 빠졌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것이 탄핵이라는 것은 형사사건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대통령 변호인에 대해 잘 판단은 하겠지만 일단은 수사에 좀 협조를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앞서 주신 말씀 중에 이제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비상계엄의 어떤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과정에서 같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이제 수사기관들이 좀 보는 다루는 사안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도 김진우 대변인이 주시긴 하셨는데 양지열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게 기초적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 자체는 내란인지 거의 아닌지 같죠.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그러니까 해가지고. 아니요, 내란이라고 범죄 혐의로서의 내란이라고 판단한다기보다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똑같이 보는데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건 헌법의 법률에 위반된 국헌문란 쪽에 더 가깝게 볼 것이고요. 처벌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보는 것과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헌재에서는 변론기일에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이미 했습니다. 쟁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가 됐냐면 일단은 그 과정에서 포고하는 과정에서 개헌을 선포하는 상황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포고령 1호라고 하는 데에서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는 지금도 오히려 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보해줘서 국회의원들이 그 가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예 막으려고 시도를 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맞닿아서 국회에 군인들을 보냈던 부분들 그리고 선관위 부분은 선거관리 부정선거 부분은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도. 나는 그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선관위에 군인을 보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이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단순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사기관에 지금까지 수사한 것들 수사기록 달라라는 식으로 헌법재판소 했는데 변호인단이 엉뚱하게 또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남동 관저에 워낙 그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메시지가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이 부분 좀 더 짚어볼 게 하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또 유튜버 보수 유튜버까지 해가지고 12명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거든요. 예. 장해찬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저는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여러 사법 리스크로 재판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공직선거법은 유죄 판결도 냈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재명 대표 죄 없다고 변호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이 진보 성향의 스피커들, 패널들을 뭐 이재명 대표 공범으로 고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사안이 다르고 범죄 혐의가 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정치인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 그리고 방송인들이 방송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시키는 고발전을 펼치는 것은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삼아서 아예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이 세계관이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발언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라는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지금 이 나라를 이끌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지만 계속해서 당내에서도 일극체제로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 만에 하나 탄핵 심판 어찌 될지 모릅니다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반하거나 민주당의 지침과 반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은 모두 다 사법 조치하겠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건 거대한 정치 보복의 서막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입니다. 탄핵 심판이나 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군경 관계자들의 사법 조치와는 무관하게 민생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카운터파트 상대방으로 여러 가지 법안을 협의해야 될 당사자가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그 원내대표까지 아예 내란 선전제로 이렇게 고발을 해버리면 이제는 민생과 관련된 그 어떤 협치도 사실상 안 하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우리가 실제 비극적인 전쟁통에도 사신끼리는 교류를 하고 외교관끼리의 소통은 막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정치인들과 일부 방송인들을 이렇게 이 내란 선전제 등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한 그리고 위협을 느끼게 되는 좀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맞고발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이렇게 하면 뭐 전쟁 이런 아닙니까? 고소 고발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리 소신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결국은 이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특히 이번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내란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것이 내란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광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것이 사실상의 내전의 형태로 가게끔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법적 조치를 지금 취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좋은데 그것들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거나 또 국민의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전제를 하고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 시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메시지도 서로 강경해지고 있습니다만 상대 정당 의원들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 분위기도 더 험악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냉정하게 짚어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특집 사사건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